우리 또 유효 수요라는 말이 뭐냐?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예요. 근데 구매력에는 내가 번 돈도 포함되지만 빌린 돈도 포함돼요. 이해 가셨어요? 내가 번 돈 소득도 구매력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빌린 돈도 구매력의 개념에 들어가요. 여기서 구매력이란 한마디로 돈이에요. 시장에서 구매력이란 뭐라고요?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구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력에는 내 돈도 있지만 빌린 돈도 포함된다. 그럼 대출이 늘면 이렇게 늘면 구매력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50%이던 것이 대부 비율 50%이던 것이 60%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LTV 규제가 강화됐다 그러게요. 완화됐다 그러게요. 완화됐다 그래. 그럼 앞으로 LTV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이 늘고 대출이 늘면 구매력이 증가해서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한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LTV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LTV 규제를 강화한다는 말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출이 줄어들고 대출이 줄면 구매력이 줄어서 부동산의 수요는 줄어든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요 관계 잘 기억하십시오. LTV 대부 비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올라가는 건 덩달아서 돈을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가능성 즉 다시 말하면 원금을 못 받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증가해 감소해요. 증가하겠지. 이해 가셨죠? 그까지만 일단 내가 금융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부 비율 말고 두 번째는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역시 분수로 되어 있는 비율인데 다시 와서 여기 우리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순영업소득이죠. 그리고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죠. 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얘를 분자로 하고 얘를 분모로 하는 거예요. 그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뭐가 뭐를 감당하느냐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느냐에 관한 거예요. 그럼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분자에 뭘 쓰고 순영업소득을 쓰고 분모는 부채 서비스액을 쓰는 거예요. 요겁니다.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정도를 나타내요. 그럼 여러분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잠깐 봐주세요.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000만 원. 그런데 순영업소득이 1,2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고 돈 남죠. 앞으로 1.2처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고 돈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부채 서비스액은 1,000인데 순영업소득이 800이래.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없죠. 200 부족하죠. 그럴 때는 200만큼을 다른 재원으로부터 충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1보다 작은 0.8 같은 경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에 부족해서 다른 재원으로부터 여기를 채워 넣어야 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부채 감당률은 뭐하고 비교해요? 크기는 항상 1과 비교해요. 1보다 크단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고 돈 남는다. 1보다 작단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아셨죠? 왜 부채 감당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분자의 순영업소득, 분모의 부채 서비스액. 의미 아시겠죠? 아직은 이거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비율 갖고 따졌으니까 뭐라고요? 비율 분석법. 그런데 이 둘의 경우는 나름 중요해서 기초강좌에 강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만 감 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절로 외워졌다는 것까지 막진 않을게요. 근데 인위적으로 막 너무 갖고 다니면 처음부터 막 외우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막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비율 갖고 따지니까 비율 분석법이다. 이렇게 의미를 아시면 되겠어요. 이게 뜻을 모르면요. 겁나게 공식도 많네 그런다니까요. 뭐 얼마나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 근데 시간이 해결해줘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근차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만 봐주세요. 104.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투자론의 경우에 아까 말한 분량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금융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금융의 개요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금융의 개요입니다. 자, 우리 교재로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 보면 금융 부분에서 금융의 의미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교재에는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금융입니다. 금융. 이렇게. 그럼 금융 이렇게 말하면 저게 뭐의 뜻이냐면 뭐의 줄임말이냐면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에요. 자금 융통 요거에서 이렇게 금융을 따온 거예요. 그럼 자금 융통의 뜻이 뭐냐면 돈 끌어오는 걸 말합니다. 자, 금융이 뭐냐면 돈 끌어오는 것.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은 자금 조달 행위. 천천히 다시요. 금융이 뭐냐면 돈 끌어오는 거. 돈 조달하는 거. 자금 조달 행위. 이게 금융입니다. 거기에 재화나 서비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돈 그 자체의 흐름. 이해 가셨어요? 돈 그 자체의 흐름. 따라서 돈 끌어오는 걸 뭐라 한다? 금융이라 한다. 돈을 끌어올 때 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은행 가서 빌릴 수도 있고 친구한테 빌릴 수도 있잖아. 그 친구한테 빌리는 것도 금융이라고. 이해 가셨어요? 그럼 넓게 보면 여러분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돈 끌어오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금융이라고. 다만 제도화되어 있는 형태로서의 금융은 제도권 금융, 그렇지 않는 금융은 비제도권 금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제도권 금융은 아니지. 그럼 우리는 제도권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공부할 게 그냥 금융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이죠. 그럼 부동산 금융 이렇게 붙일 거라고요.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 뭡니까?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다. 그런데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하고 토지금융이 있어요. 그냥 짐작으로 때려 맞춰봐요. 우리 시험에는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거의 99%가 주택금융이 중요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토지금융은 투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금융을 무엇을 중심으로 할 거다?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할 거다. 자, 그럼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그 금융의 흐름, 돈 끌어오는 흐름의 기본적인 구조를 말해 볼게요. 잘 봐봐요, 여러분. 여기에 편의상 A란 은행을 등장시켜 볼게요. 그 A란 은행이 우리은행일 수도 있고 구민은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갑을 등장시킬게요. 얘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이렇게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이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얘는 그냥 돈 빌려주지 않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어디에? 부동산에.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근데 부동산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금융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투자성 부동산 그러면 안 돼. 왜? 과목이 바뀌었어 이제. 조금 전까지 우리 뭐 했고? 투자론 했고 이제 뭐로 들어갔어? 그렇죠. 금융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책이 바뀌었고 투자론에서는 투자성 부동산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융론이라고. 이게 부동산학 개론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안 해드리면 과목이 다른 과목 같아요. 다른 과목이야.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다른 과목. 다만 부동산학과에서 이런 과목들을 배우는 거예요. 연계성은 있으되 여기서 이것은 그냥 부동산 그러셔요.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이 심지어 집 그래도 틀린 말 아니에요. 따라서 집 담보로 자금 도달했다. 이게 금융이거든요. 그럼 얘 입장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돈 빌린 거죠?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부동산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저당이라고도 말해요. 저당이라고 말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용어 설명할 때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얘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죠. 얘는 빌려주는 은행이죠. 그럼 우리가 대출자란 말을 들어보셨죠? 대출자라고 말하면 A은행을 가리키는 말이게요? 갑을 가리키는 말이게요? 대출자 이렇게 말하면 갑입니까? A은행입니까? A은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얘 대출자 아니에요. 얘를 대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용어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대출자면 얘는 뭐냐? 차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아시죠? 그러면 어느 쪽이 빌려주는 쪽이야? 임대인. 어느 쪽이 빌리는 쪽이고. 따라서 대자가 붙는 쪽이 빌려주는 쪽이고 차자가 붙는 쪽이 빌리는 쪽이에요. 따라서 임대인 하듯이 대출자가 빌려주는 쪽이, 임차인 하듯이 차입자가 빌리는 쪽이다. 이해 가셨죠?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네이버 뭐 이런 걸 찾아보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얘를 대출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써놓은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이렇게 이번에 대출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이 늘게 되었다. 얘를 의식하고 쓴 거잖아요. 잘못 쓴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제대로 된 경제기사들 보면 다 정확하게 대출자, 차입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혼동하지 마세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또 질문하기를 선생님은 요게 대출자라고 그러고 얘가 차입자라고 그랬는데 시험 뭐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얘를 대출자라고 하는 게 어느 게 맞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요 저한테. 앞으로 네이버하고 물어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가 대출자, 얘가 차입자. 그거 혼동하지 마세요. 근데 출제자 가운데서 진짜 마음이 착한 사람도 있어요. 시험 보는 분들이 혼동할까 봐 얘를 대출자라고 안 내. 대출기관. 이렇게 내주는 마음이 따뜻한 출제자는 몇 안 돼.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지금까지 주로 다 대출자라고 나왔어요. 저가 내면 저가 출제하면 대출기관으로 낼게요. 근데 다 대출자, 차입자라고 나옵니다. 아셨죠? 근데 민법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법률 용어로 쓰는데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란 용어로 써요. 들어보셨나요?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게요? 권자입니까? 설정자입니까? 저당권자입니다. 얘를 저당권자라고 하고 얘를 저당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아직 민법 완전 초보라는 얘기입니다. 꼭 뒤집어진 것 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꼭 잘 체킹해 놓으시고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 다 써도 됩니다. 아울러 더러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얘를 피저당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부동산학개론은 이 용어를 다 써도 되지만 노란색을 제일 많이 쓴다. 민법은 다른 건 용인되지 않고 파란색만 용인됩니다. 민법은 규정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이 말만 써야 된다. 부동산학개론은 다 써도 된다. 그러나 주로 쓰는 말은 노란색이다. 이게 금융의 용어입니다. 아셨죠? 그럼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주로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노란색으로 나옵니다. 민법에서는 파란색으로 나오고 똑같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때 갑이 뭐 하는 사람이냐? 집 살려고 돈 빌린다? 아니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려고 돈 빌린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집 살려고 돈 빌린다? 그러면 주택 소비자입니다.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 돈 빌린다? 주택 건설업자입니다. 이때 주택 소비자라면 뭐라고 말하고 주택 소비자라면 그것을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주택 금융 중에서도 주택 소비금융, 주택 건설업자라면 주택 개발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주택 개발금융. 그러면 주택금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무슨 금융과 무슨 금융?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융으로 구분합니다. 앞으로 주택금융은 크게 두 가지다.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융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의 용어는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집 살려고 돈 빌리는 것은 주택 소비금융인데 그런 걸 저당대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놈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본 이론 이상 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택 개발금융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 돈 빌리는 거죠. 건축대부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대부, 건축대부 용어에 대해서는 기초과정에서는 건너갑니다.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얘가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얘가 있다. 그럼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내가 집 살려고 돈 빌리는 거니까 그렇죠?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소비금융에 해당됩니다. 다만 비제도권 금융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택 선분양이라고 아세요? 선분양 제도가 우리 지금 아파트 분양 같은 거 할 때 다 선분양이에요. 누구 돈 갖고 집 짓는 거야 사실은? 소비자 돈 갖고 짓는 거야. 땡겨서.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결국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 돈 끌어오는 거잖아. 건설업자한테 혜택 주는 거잖아. 이해 가셨어요?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택개발금융에 해당되는 거지. 다만 비제도권 금융이지. 그러니까 책에는 제도권 금융 위주로 언급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공부하면서 할 거니까 기초과정에서는 단어 뜻 모르셔도 돼요. 다시 한번요. 주택금융은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집 살려고 돈 빌리는 건 주택소비금융,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건 주택개발금융.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넘어간 건 다 넘어가셔요. 106으로 건너가셔요.
부동산 금융의 용어 및 기초 개념 나오죠? 그 용어 및 기초 개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용어 및 기초 개념과 관련해서 바로 위에 보세요. 저당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당이란 단어 보세요. 예, 저당이 뭐냐면 부동산, 절 보세요. 부동산, 갑이 부동산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거 맞죠? 이게 저당입니다. 부동산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저당. 뭐의 줄임말? 저당금융의 줄임말. 우리가 금융은 돈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담보금융. 담보금융, 저당금융, 더 줄이면 저당. 그런데 여러분은 저당은 영어로도 알고 계셔야 돼. 자, 여러분 영어로 보겠습니다. 형광판 표시한 거 영어 가로 읽어주실래요? 이거 모기지라고 읽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모를 테지라고 읽던데 모를 테지 알테지 모를 테지 알테지가 아니라 모기지. 예, T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저당을 모기지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갑돌이처럼 부동산 담보로 자금을 끌어오는 것. 이게 뭐다? 저당이다. 뭐의 줄임말로 생각하시라? 저당금융, 담보금융이라고 생각하시라. 줄여서 저당, 부동산 담보로 돈 끌어오는 것. 아셨죠? 저당이란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당의 종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쉬었다가 부동산 금융의 용어 및 기초 개념으로 갈게요. 쉬었다 하시죠.